현장에 계신 김성곤 이사장께서 인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세계 평화의 날입니다. 이 세계 평화의 날은 1982년 코스타리카에서 개최되었던 세계 대학 총장 회의에서 당시 경희대학교 조영식 총장에게 제안된 것이 36차 유엔 총회에 받아들여져 지금껏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쉽게도 세계 평화를 지키기 위해 설립된 유엔이 세계 평화를 기대만큼 지켜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00만 명의 사상자를 내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이 2년 반이 넘었지만 휴전은커녕 전쟁이 오히려 확산되는 느낌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도 이제는 이 레바논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약속한 탄소 중립도 25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지금 지구는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제 인생 중 이번 여름이 가장 덥지 않았나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는 오래전부터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는 유엔이 왜 지구촌 평화 지킴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는 것인가라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과거와 같은 작은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노벨 평화상을 받은 대통령을 배출했고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중견 국가로서 이제 우리도 글로벌 이슈에서 국제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축사를 해주실 우리 김동영 이사장님께서 유엔 피스코라는 멋있는 단체를 만든 것도 그렇고 또 곽영훈 유엔 한국 협회장님이 세계시민기구 WCO 총재를 맡고 계신 것도 우리 코리아가 국제사회에 목소리를 내자는 그런 취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랫동안 정치인이었지만 동시에 국제적인 종교평화 네트워크의 사무총장으로서 종교계가 국제연합, 유엔이 다 하고 있지 못하는 지구촌 평화를 위해 실질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었습니다. 아마 국제적으로는 유엔 다음으로 탄탄한 네트워크와 인력, 재정을 갖춘 조직은 로마 카톨릭 교회를 비롯해서 국제적인 종교 조직이 됩니다. 사실 종교는 인류에게 평화를 가르쳐왔고 또 세계 평화의 역할을 종교가 나서서 해야 된다는 움직임이 늘 있어 왔습니다만 때로는 종교 스스로가 평화의 걸림돌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세계 평화를 위해서는 정치도 종교도 모두가 힘을 합해야 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 모두가 자신이 속한 국가와 종교의 울타리를 넘어 지구 시민으로서 생각하고 지구 시민으로서 실천하는 글로벌 시티즌십, 즉 지구 시민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7월 서울 시내 모처에서 저희 법인이 주관하여 관계 전문가들을 모시고 세계의 평화를 위한 거버넌스, UN과 UR이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여기서 UR이란 United Religion, 즉 UN에 대비해서 만든 종교연합의 약자인데 아직 현존하는 기구는 아니고 앞으로 세계적인 종교들이 서로 연대해서 UN과 함께 지구촌 평화를 지키자는 범지구적 시민운동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유엔의 현 주소와 과제를 정확히 알아야 하기에 오늘 이와 같은 포럼을 갖게 되었습니다. 기조발제를 맡아주신 우리 김원순 전 유엔 사무처장님은 안기문 사무총장님과 함께 10년 동안 유엔에서 큰 역할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빌정우, 전하진이 두 분은 저와 19대 국회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경구 유네스코 사무총장님, 또 박광수 건강대 교수님 오늘 패널 맡아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축사를 해주시는 김동영 유엔 피스코 이사장님, 또 박영원 유엔 한국협회 회장님, 그리고 박남수 전 천도국 교령님을 비롯한 내외 기빈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의 짧은 포럼이
앞으로 지구촌 평화를 위한 새로운 거버넌스를 만드는 소중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전문가들이 다 참여하시고 유엔의 역할에 대한 말씀을 하신다기에 우리가 알기로 유엔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탄생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준 기관입니다. 세계가 1차 대전,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우리 인간들의 인류가 커다란 반성 끝에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조직했던 국제기구가 유엔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구상에서는 하루도 좀 평화의 날이 사실상 없습니다. 하나의 기구를 만들어서 이룰 수 있는 과제, 평화가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진짜 우리 모든 인류가 힘을 모아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최근에 우리 정치권이 아주 뜨거운 이슈로 달아오는 것을 보면서 참 답답하고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금년 초에 북쪽이 사실 남북관계 커다란 전환점을 만들고 다시 말해서 남과 북은 이제 통일을 이루어야 할 동족 관계가 아니라 교전국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적대적인 교전국이다라고 하면서 통일까지 포기하는 그런 정책을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게 대응해야 할 우리 국민들의 입장은 확연하게 지금 분열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평화와 통일이라는 두 개념의 상충성이라고 할까? 뭐가 현실적이고 뭐가 이상적이냐, 그리고 뭐가 우선적인 과제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토론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지금 평화를 위해서 통일을 포기해야 한다든가, 그리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통일을 버려야 한다, 이런 주장들이 과연 우리 현실에 맞는 과제인가를 놓고 볼 때 이거 좀 뭐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특히 남북관계는 그런 두 개념의 우선순위나 현실성을 놓고 토론하는 게 아니라 물론 평화 우선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래서 유엔피스코, 다시 말해서 한반도 평화 번영재단을 만들었습니다만, 한반도의 평화는 사실상 지금 현재로서는 비현실적이라고 할지 몰라도 통일 없이는 진정한 평화는 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선순위의 대상이라든가 현실론과 이상론으로 한다는 문제는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보니까 유엔 평화의 날인데 제가 아까 우리 김성곤 이사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조영식 총장께서 제안을 했는데 유엔이 그걸 받아들여서 평화의 날로 만든 날이고, 우리는 6.25 전쟁을 통해서 남북 간에 거의 300만에 가까운 민간인 사망과 실종을 본 나라이기 때문에 어느 민족보다도 더 실감하는 문제가 평화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더구나 우리가 제안한 날을 유엔이 받아들여서 만든 평화의 날이기에 더욱더 유엔이 그 역할을, 설립 목표인 세계 평화를 기여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하겠다는 생각하고, 오늘 이 분야에 전문가이신 분들, 김원수 우리 유엔 전 사무차장께서 피자 발표를 해주시고,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김정우 의원님이 또 토론도 참여해 주시고, 곽영훈 유엔 한국대표회장님 축사, 박남수 교수님 이렇게 다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이런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유엔에 대한 관심과 평화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회장입니다.
유엔 한 협회에 대해서 아시는지 모르지만 1947년에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해방되고 2년 후죠. 그리고 바로 1년 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데 역할을 한 그 오래된 시빌 수사였습니다. 그리고 유엔도 여러 가지 디스펑션도 하고 펑션을 제대로 못하고 있지만 유엔 협회 또한 그렇게 뭐 의미적으로 문제를 풀고 있지 못합니다. 오늘 제가 이 옷을 입고 온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왜 또 갑자기 객기를 부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장소가 수태산 기념관이라고 하는 바람에 제가 객기를 부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입어야 주기를 부리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어요. 특히 물질 개벽과 정신 개벽을 제외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화합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정신을 가지고 우리나라 고유의 여러 가지 그 정기를 불교에다 접목시키는 뿐만 아니라 유불선 다 합쳐서 회통을 하는 그런 쪽으로 문제를 풀고 계셔서 이렇게 옷을 입은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과 며칠 전에 사실 푹푹 찌는 추석 명절을 보냈잖아요. 그게 기상예보 시행 이후 118년이 되는 해인데 최악의 그 더운 날씨였습니다. 뭐 이런 걸 보면 왜 글로벌 워밍이라는 어휘를 썼다가 글로벌 보일링이라고 그 액로님을 바꾼 이유를 여러분들이 다 절감했을 겁니다. 이런 더위 속에서 또 뭐 전쟁의 또 그 열이 그칠 줄 모르고 있어서 뭐 아시는 바대로 우크라이나 러시아도 2년 넘어갔고 이스라엘 하마스가 이제 뭐 헤즈볼라를 뭐 연기해서 그렇게 확전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참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엄청난 사실 예산과 지원을 가지고 있는 유엔이지만 그건 하나 뭐 속 시원하게 뭐 해결되는 것을 못 보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지난달에 저희 유엔 한국협회에서 한중일 유엔협회 그 프레지던스 미팅을 서울 올림픽 파크텔에서 가졌습니다. 대학생들도 한 뭐 20명씩 뽑아서 그 애들이 의논도 하고 토론도 하고 재미있는 행사들도 했지만 거기에서도 유엔의 역할에 대해서 뭐 한탄스러운 발언이 나오지 않았다고 할 수가 없죠. 그런가 하면 사실 동북아의 평화도 상당히 중요한데 이 세 나라가 가위바위보가 돼가지고요. 뭐 합의되는 게 없어요. 근데 굉장히 힘든 일을 했지만 제가 보기에 말로 하는 것은 안 되고 행동으로 뭐든지 해야 되니까 액션 플랜 하나만 만들자 그렇게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 얻은 것은 카사라는 건데 카사, CACA라는 게 Common Aspiration to Creative Advancement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Common Agreement 이렇게 하자고 해도 그것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Aspiration이라고 바꿔서 카사 이렇게 했는데 결국 다들 사인을 하고 그래서 참 잘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창조적인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이 우리의 희망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잘 아시겠지만 요새 미국에서는 마가 하거든요. 그 마가가 뭐니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Make America Great Again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동달아서 또 유럽에서도
메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메가 우리가 금방 짐작이 되죠. Make Europe Great Again. 그러면 이 삼국 회의를 했을 때 여기서 뭐라고 해야 될 거냐? 그랬더니 뭐가라고 하면 뭐가? Make Orient Great Again. 그런 농담을 했지만 우리는 지금 지구촌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자 만난 데니까 그런 그 지역적인 이야기, 좀 걸맞지 않는 얘기를 확 차원 바꾸기를 해서 창조적으로 하자, 뭐 이런 뜻이었었어요. 마침 우리 연회가 그 유엔의 현주소 과제라는 제목으로 여기 그 포럼을 개최한 것에 대해서 저는 정신 개벽적인 측면에서 정말 창의로운 그 방안을 좀 기대해 봅니다. 최소한도 무슨 단추라도 제안하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기조 발제해 주시는 김원수 전 유엔 사무처장님은 그때 근무하실 때 뉴욕에 가서 여러 차례 뵀었는데 그 옆에 우리가 아침을 하는데 CNN의 회장이 누구죠? 그 CNN 회장하고 또 그 콜롬비아 대학교 교수하고 같이 아침을 먹는데 갑자기 그 텍 터너가 일어나더니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럴 춤을 추는 번호는 아닌데 이거 뭐 일어나 주는 건 아닌데 그랬더니 저한테 그때 얘기하고 사장님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자기 일생에 여생에 두 가지 희망사항이 있는데 하나는 세계 평화와 관련된 일이고 또 구체적으로 두 번째는 자기가 걸어서 DMZ를 건너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사실 김원수 우리 이윤 사무차장님이 어떤 분인지 뭐 후배로서도 알았지만 많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때 당시에 실세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분이 결정을 하면 뭐 일이 팍팍 이루어진다는 쪽으로 얘기를 해서 제 친구인 뭐 사무총장보다 훨씬 더 그 유능한 분이시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네 분의 그 패널리스트들이 또 각기 이 분야에서 아주 뛰어난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그 오늘 그 발표와 토론이 소위 요새 K로스 단어들이 많이 나가니까 K 리더십을 발휘하는 진짜 그 창의로운 단초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기대합니다. 이게 이런 기대를 할 수 있는 것이 아시는 바대로 제가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2년 전 11월 말에 US News and World Report에서 확실하게 대한민국이 국력 6위로 랭킹이 됐단 말이죠. 근데 그 뒤에 불란서가 있더라고요. 7위로. 그 다음에 8위가 어디인지 아시는지 모르지만 일본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는 것이 있었고 지금 K-웨이브 뭐 한류를 보면 그 네덜란드 국왕이 박진 장관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밥을 먹으면서 Korea invaded Netherlands all over the country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What are you talking about? 물어봤더니 아니 아침에 냉장고 열으면 김치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있고 음식이 있고 뭐 음악을 또 애들이 자꾸만 듣고 뭐 저녁에 또 넷플릭스로 보고 뭐 이러기 때문에 뭐 그게 자기뿐만 아니라 그 실화가 있단 말이에요. 최근에 그 아파라치 산맥도 그렇지만은 피레네 산맥에는 어떤 13살 정도 된 어린이도 I want to go to Korea 하면서 저한테 지난달에 얘기를 또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정말 그 리더십을 발휘해서 세계 평화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그 역할이 괜한 허구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한 것 아니냐 하는 점을 여러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정치가 이렇게 돼서 사람들이 울적하고 우울병에 걸려서 또 야단이는 것도 또 한쪽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그 카습이라고 그러나요? 이게 사인 커브의 그 정점에 있지만 내려올 수 있는 또 문제 또한 없지 않은 데다가 이북이 저렇게 이개국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사태가 벌어진 마당에 오늘 사단법인 평화와 UN 세계 평화의 날 조직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포럼을 개최하는 것을 그냥 간단히 넘기기에는 안타까움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회의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진정성을 가지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에 대해서 한동안 봉사활동을 하는 의사가 있고, 그리고 산토스 콜롬비아 대통령, 그리고 존슨 설리프 라이베리아 대통령, 가지고 있는 단체인데, 이 단체로서 받는 첫 번째 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에 그 최초라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기록을 세우면서 출범을 하는 건 상징성을 갖게 됐습니다. 제가 그 유엔에 간 것도 그렇죠. 돌아와서도 그 경희대 가기 전에 이 김성문 이사장님이 하신 평화의 날 행사에도 계속 참여를 했었는데, 그게 제가 기독교 신자지만 전생의 인연이 있는지, 그리고 어제 저희는 행사하고 오늘 또 이렇게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좋은 행사를 마련해주셔서 김성문 이사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평소에 존경하는 김동명 이사장님, 박영민 이사장님 좋은 말씀해 주셔서 다시 감사드리고요. 제가 받은 숙제가 그러니까 이게 좀 유엔의 실패에 대한 좀 고백으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유엔에 있을 때도 돌아와서도 그 이제 한국말로 할 때 제가 좀 어려움을 겪었던 게 그 영어 단어를 우리말로 옮기기가 참 어려운 것들이 많은데, 오늘의 주제는 글로벌 거버넌스입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거버넌스의 상징이 유엔이죠. 글로벌 거버넌스를 한국말로 뭐로 번역을, 왜냐하면 세계 정부라고 번역을 하면 그건 오역이거든요. 세계 정부는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국제 질서의 축은 국가죠. 그러니까 국가는 그 국경 안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안에서는 또 영어로 얘기하면 하이어러키가 수직적으로 되어 있는, 중앙정부가 있고 지방정부가 있고 내려갑니다. 그런 국가 간의 왕들이 모여서 만든 국제 질서는 또 영어로 얘기하면 애너키입니다. 그러니까 무정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국가들이 합의한 그만큼만 할 수 있는데, 그 합의해놓고도 자꾸 물르려고 하거든요. 자기한테 불리할 것 같으면. 그러니까 안 지키죠. 특히 그 힘이 셀수록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이어러키의 막강한 권력을 가진 국가들이 모여서 국제 질서를 만들어서 무정부 상태에 있는 걸 해놓으니까 세계대전이 2번이나 났고, 이거를 반복하면 안 된다 하는 반성에서 유엔을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비전을 만드셨던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 비전을 다 실천을 하시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유엔 헌장을 보면 세계 정부를 생각하고 만든 기구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반대해도 강제 조치를 할 수 있는 안보리를 만들어 놨고, 그 안보리 산하에
군사위원회도 만들어놨었습니다. 그러니까 군대도 유엔이 통제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2차 대전 끝나고 나서는 그런 조항들은 다 그냥 사문화됐어요. 그리고 거부권을 가진 다섯 나라가 자기들의 이익을 앞세우니까 자기들의 이익이 갈리는 문제가 생기면 안전보장이사회가 아무런 역할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북한 관계에서의 갈등, 언제 다시 불거질지 모르는 한일 관계에서의 역사적인 갈등, 이런 문제를 생각한다면 저희들이 인류가 안고 있는 문제를 풀어가는데 지혜를 짜내는 저희들의 노력이 현재로서는 불가역적처럼 느끼는 현실 타개에서의 신발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시민의식과 국민의식, 리더십 절대 따라갈 수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평화포럼뿐만 아니라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17년 정치운동에서 이 시민들의 의식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2년 전부터 추구하고 있는 게 글로벌 리더십 청년학교. 청년학교를 유지하는 미래 지도자를 지지하는 과정에서도 기본 정신은 글로벌 리더십. 어떻게 우리가 글로벌 시티즌으로서 살아갈 수 있겠는가라는 문제를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토론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정호 대표님 시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유엔 덕택에 만들어졌는데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이 유엔을 살리는 그런 역할을 좀 해야 되고, 또 우리 대한민국이 이 지구상의 여러 가지 종교 또 뭐 정치 이런 그 다양한 그 요소들이 공존 갈등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것이 세계 시민의 어떤 그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공동선을 제기할 수 있는 좋은 조건에 있다라는 아주 희망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SDX 재단 이사장을 맡고 계시는 전하진 전 의원님께서 발표하시겠는데, 특히 이제 그 나름대로의 또 여러 가지 아픔도 있고 한계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제가 태어나서 그냥 창업가로 거의 평생을 보낸 사람입니다. 벤처 사업가로서. 그래서 DNA가 기업가예요. 그래서 큰 문제를 아까 우리 발전학께서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대안으로 몇 가지를 좀 제안드리고 합니다. 그래서 그 탄소 크레딧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사회에서 존경받고, 또 많은 사람들이 마치 사랑의 열매를 다듯이 탄소 크레딧을 계속 구매를 해주고, 또 기후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면 돈 많은 부자들이 어디다 투자하겠습니까? 기후 문제를 해결하려면 탄소 크레딧을 사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기후텍들이 더 빨리 좋은 성능을 가진 기후 기술들을 개발을 하겠죠. 저는 이것이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식을 바꾼다 하더라도 기술적으로, 현실적으로 탄소를 줄이는 기술이 없으면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기술이 없는 게 아니고 있습니다. 기득권들이 그거를 저지하고 있죠. 제가 국회에서 산업위에서만 4년 있었습니다. 4년 동안에 에너지 마피아들이 얼마나 힘을 갖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너지 마피아들은 자기들을 깨부실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배타적입니다. 그런데 그 기술들은 못 사는 나라에 가면 굉장히 웰컴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요만한 OBD 스캐너라는 걸 자동차에 달면요, 자동차에 있는 모든 정보가 내 스마트폰에 오는 이런 그 스캐너를 하나 개발했습니다. 이걸 딱 달고 자동차 운행을 하면서 운전을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하면 평균 1년에 1톤을 줄일 수 있습니다. 탄소를. 그럼 만약에 우리 정부 지자체들은 어디서 100대만 테스트를 해요. 이거 하나 3만 원입니다. 자, 100대 테스트들이 진짜 1톤을 줄여요. 자, 그럼 이거를 지금 전 세계 돌아다니는 차가 한 10억 대 됩니다. 1억 대만 달자고요. 1억 대. 1억 대를 달아서 1억 톤을 줄일 수 있다면 우리나라 조림의 2배를 줄일 겁니다.
근데 왜 못했을까? 그 1억대의 1톤을 모아서 증명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이 없는 겁니다. 그게 없는 게 아니고 있어요. 환경 쪽에만 적용이 안 됐을 뿐입니다. 그렇게 해서 건물의 에너지를 줄일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쓰시는 영수증에서 여러분들이 친환경 제품을 쓰는 거를 다 일일이 계산해서 크레딧을 줄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고, 그런 제품들은 못 사는 나라, 인도나 이런 데 가면요, 땡큐입니다. 지금 당장에 줄여야 되니까 거기도. 근데 거기는 줄여도 별로 혜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크레딧을 통해서 혜택도 주면서 탄소도 줄이는 이런 걸 하게 되면 유럽과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남미, 동남아, 인도, 아프리카를 다 묶어서 탄소 크레딧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제, 쉽게 말하면 기후 경제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욕심을 갖고 있어요. 이것이 잘 되면 우리는 새로운 하나의 거버넌스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것이 의식의 전환 없이는 안 된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식의 전환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해서 제가 작년에 우리 재단에서 ESG라는 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이 책은 왜 제가 출간을 했냐면 ESG가 지금 경영의 핵심으로 지금 대두가 됐는데, 생각해 보시면요, ESG가 도대체 어디를 지향하고 있냐. S는 뭐고 거버넌스는 뭐고 다 좋아. 그런데 이 ESG를 해서 돈을 더 벌자는 거냐, 아니면 사회에 더 기여하자는 거냐. 기업의 지향점이 거기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 인류는 지구 시민이 돼야 되고, 지구의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모두가 얼라이먼트가 돼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름은 ESG의 유사품처럼 ESG라고 했지만 내용은 Ethical Sustainable Global Good입니다. 지구적 윤리관을 가져야 된다. 이제 애국을 뛰어넘어야 된다. 서스테이너블한 방법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데 지향점은 글로벌 굿, 지구적 선을 지향해야 된다. 그러면 개인도, 기업도, 국가도 전부 자기들의 비전 스테이트먼트를 글로벌 굿을 지향하고 만들자 하는 겁니다. 이거는 오픈하고 규제하고 또는 칭찬해주면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스테이트먼트는.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요, 우리의 비즈니스 모델이 달라집니다. 돈을 버는 비즈니스 모델하고 탄소 크레딧을 만드는 비즈니스 모델하고는 개념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냐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굉장히 훌륭한 기후택이 있습니다. 어떤 기후택이냐면 폐기물 1톤, 그것도 다 태워버려야 되는 뭐 그물, 바닷물이 막 붙은 그물, 재활용 안 되는 것, 이거는 폐기할 때 우리나라에서는 얼마를 주고 폐기를 해야 되는데 톤당 한 30만 원 정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폐기물 사업자가 그 폐기물을 가져올 때 30만 원을 받고 가져와요. 그 폐기물을 뭘 만드느냐? 옹벽을 만듭니다. 플라스틱 옹벽을. 이 플라스틱 옹벽을 만들면 콘크리트 옹벽보다 반값에 팔아도 돈이 남습니다. 왜냐면 원가가 안 들어갔으니까. 원가를 받고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탄소가 6톤이 듭니다. 6톤. 콘크리트 옹벽을 만들지 않고 폐기물을 태우지 않기 때문에. 그럼 6톤의 크레딧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도나 이런 분들이 9월달에 전시됐더니 그냥 바로 찍게 공장을 가져가게 됩니다. 플라스틱이 워낙 많으니까 거기서. 그러면 플라스틱 옹벽 가서 지어주고 플라스틱 문제 해결하면서 탄소 크레딧을 우리나라에서 다 갖는 거예요. 1도씩. 톤당 1도씩. 그거 다 갖고 있어서 이거를 나중에 현금화할 수 있게 되면 엄청난 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부에서의 일부를 인도에 또 줄 수도 있어요. 탄소 크레딧은 앞으로 계속 수요가 촉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소 크레딧을 만드는 사람이 장땡이에요, 이제. 그런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를 두바이나 이런 데 도망 회사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무조건 네가 쓰고 싶은 대로 돈 다 줄게. 두바이로 돈 삼아 옮겨줘. 이렇게 제안합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제주 도지사님한테 뭐라 그랬냐면, 도지사님, 기후택을 키우려고 그러면 세계적인 기후택을 한국으로 불러와야 됩니다. 지금 한국 기업들이 여기 있지 않아요. 기후는 전 세계 어디 가서도 탄소를 줄이면 됩니다. 글로벌 의식을 가져야죠. 그러면 우리나라의 기후택을 다 불러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첫째, 법인세 제로해야 돼요. 기후택은. 지구를 살리는 기업들한테 대한민국 법인세 내는 게 말이 됩니까? 법인세 제로인 회사, 지역으로 갑니다. 이런 회사도. 두 번째,
우리나라는 고탄소 산업이 많아요. 아주 좋은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선전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나라 사람이 무지 많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기후태를 융합해야 됩니다. 이런 조건을 내걸고 전세계 기후태를 끌고 들어와서 여기서 인류를 구원할 무기를 생산해야 됩니다. 기후 무기를. 그리고 그것이 세상을 나가서 빨리 탄소를 줄이게 하고 거기서 나오는 크레딧을 잘 만들어가지고 돈 많은 부자들이 야, 이게 살기가 힘들어졌다. 살려면 빨리 크레딧 사가지고 기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것이 백격다. 그래서 기후태의 그 탄소 크레딧을 팔릴 수 있도록 만들고 그래서 새로운 부자들이 생기고 뭐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지금 뛰고 있습니다.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원수 대사께서 유엔이 나토 노 액션 토콘이라고 했는데 아주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하는 분이 우리 전하진 이사장님이십니다. 참고로 길정우 전하진 이 두 분은 19대 국회의원 출신이신데 저는 민주당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분도 혹시 민주당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데 국민의힘 전신은 새누리당 출신들입니다. 이 내셔널 방금 얘기했듯이 국가 이익을 갖고 하면 여야가 싸우는데 글로벌 굿을 이렇게 얘기하면 여야가 이렇게 안 싸우고 사이좋게 뭐 이게 얼굴 불필 일이 전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정치도 선진화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세 번째로 유엔 다음으로 이 또 세계 평화에서 만들어진 기구가 유네스코인데 현재 유네스코 사무총장으로 수고하시는 우리 한경도 총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무슨 펀드 있고 프로그램도 있고 그러니까 뭐 UNDP, 저 유니세프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유네스코나 WHO나 뭐 남북연합 이런 뭐 월드뱅크 이런 이제 전문 기구들도 있고 여러 가지 또 뭐 바디리전, 엔티티전 이런 그 다양한 뭐 그러니까 지금 아까 남이 말씀하셨는데 전에는 이제 이 유엔 고등판무관이라고 했던 남미 지금은 이제 유엔 난민기구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다양한 것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엔이 만들어질 때는 이제 주로 가장 큰 문제가 전쟁 두 번 다시 이 큰 전쟁이 일어나는 걸 막자는 주의였고 그때는 기후위기라든지 뭐 첨단 기술이라든지 뭐 환경 문제, 에너지 문제 이런 거는 상상도 못할 겁니다. 그런 문제를 지금 우리가 맡고 있는 거죠. 이제 글로벌 시티즌십을 강조를 하셨는데 이거는 이제 글로벌 시티즌십 에듀케이션은 유네스코가 이걸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는 어떻게 보면 전쟁을 방지한다고 그러는데 전쟁이 일어났을 때 뭐 이렇게 출동해서 뭘 구호를 하고 그런 것보다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병이 났을 때 앰뷸런스 타고 달려와서 고쳐주는 의사가 아니라 유네스코는 건강법을 가르쳐서 병이 나지 않도록 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좀 이렇게 드라마틱한 영웅적인 행동이 없이 아주 효과도 천천히 나타나고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6.25가 일어나가지고 우리나라가 이제 모든 게 파괴되고 우리가 정말 춥고 배고파서 쪼절매고 있을 때 유네스코는 나타나서 뭐를 해준 줄 아십니까? 우리 손에 책을 쥐어줬어요. 먹여주고 입혀준 게 아니라 아마 먹여주고 입혀줬으면 그걸로 끝났겠죠. 근데 교과서 문제가 쥐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주름배를 입혀주고 공부를 해서 이제 이만큼 성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유네스코 유엔 정부 만들어질 때하고 전시 2차 대전 때 연합국끼리 중심이 돼서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냉전이 시작.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독립을 하면서 국제사회의 질서가 구성 자체가 변해버렸고 그 과정에서 아까 이제 발표하신 대로 유엔도 굉장히 힘들어졌지만 유네스코도 엄청난 시기에 이제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저는 유네스코는 본부는 파리에 있고 회원국들은 아주 독특하게 유네스코는 국가위원회를 만들게 되었는데 제가 이제 문화인류학자로서 이 국가위원회 사무총장을 하면서 잠깐 외무부도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아주 그 상스러운 표현을 사용하자면 유엔 안보리 같은 데는 이 밀타있는 내고 있지만 여기는 정말 조폭과 깡패들, 그러니까 테이블 위에서는 얘기를 하지만 협박도 하고 이 테이블 밑에서는 진짜 걷어차고 이런 곳이고, 유네스코는 이제 굉장히 아름다운 얘기들을 하는데 사실은 그게 그러니까 이건 아주 사기꾼들의 말잔치예요. 아주 상스러운 표현을 사용하자고 좀 그렇습니다. 이제 유엔 관련 기구들에 대해서는 뭐 아시다시피 엄청난 비판이 있습니다. 여기 뭐 사무차장이 지내셨지만 그 아이가 비효율적이다, 관료주의적이다, 뭐 카운터빌리티가 부족하다든지 너무 노력이 분산되어 있고 너무 많이 강대국 정치적인 팀에 막 흔들린다든지 그 다음에 글로벌하게 하는 거 아무래도 선진국 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지역적 맥락이나 문화적 맥락에 대한 센서티비티가 부족하다든지 굉장히 많은 것들이 되고 있는데 이게 유엔과 유엔 관련 기구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사실 굉장히 큰 문제는 국제사회가 이제 아까 김원수 처장님도 강조하셨지만 주권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조그만 나라라도 내정 불간섭, 진짜로 내정 불간섭하는 건 아닙니다. 쿠데타도 일으키고 벨지 나라면서 그거에 돈도 제공하고 실제로는 많이 하지만 하여간 공식적으로는 내정 불간섭입니다. 근데 국가라는 건 아까 뭐 페일링 스테이트, 페일드 스테이트 말씀도 하셨지만 국가 중에 환단무계한 것들이 많습니다. 엄청 부패해 있거나 굉장히 이제 이 권력이 비민주적으로 되거나 그러니까 근데 다 주권 국가라고 해가지고 한 표씩 가지고 있고 내부 문제는 간섭하지 말아라 이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유엔이 아무리 훌륭한 분들이 앉아 있어도 구조 자체가 이렇다 이런 거를 조금 그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유엔이 그 문제가 많지만 여전히 중요하다. 만국국회연합이니 WHO니 열심히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는 제가 사무총장이 취임할 때 이제 공채니까 저도 이제 서류 심사도 하고 면접 시험도 보고 이제 영어 시험도 봅니다. 유네스코를 뭐라고 생각하냐 그러는데 제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굉장히 뷰티풀한 컨트리뷰션입니다. 왜? 국민국가의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국민국가를 머물려는 시도를 그러니까 유네스코는 처음에 만들었을 때 집회기사의 대표들이 각 국가에서 한 명씩 선출이 되지만 이분들은 우리가 인류를 대표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류를 대표해서 지식인들의 공동체로서 이 인류 문제를 포괄적으로 불과 10년도 되지 않아서 1954년에 집회기사의 대표는 회원국의 대표다. 그러니까 뭐냐면 인류 공동체의 대표였던 분들이 이제 회원국 대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사실 국회에도 그런 성격이 있죠. 국회의원은 지역구에서 선출이 되지만 내가 지역구의 이익만을 위해서 뛰는 존재는 아니지 않습니까? 안 뛰면 다 선거에 떨어집니다. 그러나 국가 전체를 놓고 뛰어야 되는데 유네스코도 불과 10년이 되지 않아서 이제 그런 일을 겪었고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그 어려움들을 겪었죠. 심지어는 신정보 질서 얘기를 하다가 결국은 유네스코를 만들었던 신정보 질서를 만들었던 유네스코를 주도했던 미국, 영국이 유네스코를 발표했습니다. 가장이 가출을 해버린 파운딩 파더들이 나간 거죠. 뭐 이제 맞춤 봐라 그래서 유네스코 어쩌고 저쩌고. 근데 이제 다시 또 복귀를 했다가 미국은 또 나갔다가 다시 또. 근데
이런 시련을 겪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유네스코가 개혁이 되려면 뭐 다른 기관도 있지만 이 아까 이제 사기꾼들의 말정치가 이 참가하는 분들은 지식인도 아니오지만 기본적으로는 정부 대표니까 본국의 외교 부처의 훈령을 따라서 국가이익을 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필사적인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대표부나 외교부하고 얘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국위원회 직원들도 애국자다. 그러나 우리는 국가이익을 조금 다르게 디파인을 한다. 우리는 외교부보다 멀리 보고 넓게 본다. 그리고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생각한다면 이게 한국의 국익에 사실을 기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사무총장님께서도 글로벌 시티즌십, 글로벌 리더십 강조하셨는데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제 우리 김성원 이사장님께서 유럽을 만들고 많이 알아보시고 저는 유네스코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비종교적입니다. 그러니까 계몽 시대에 근거를 두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인류의 지적 도덕적 연대비의 평화의 기초를 만듭니다. 정부 간의 정치적 경제적 협의는 평화가 지속적이지 않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굉장히 세속적인 인간의 합리성을 믿고 있는데 이 합리성을 믿고 노력을 하는데 참 힘이 듭니다. 잘 안 되고. 근데 이제 종교는 영성이 있고 그 종교에 훨씬 더 큰 힘을 동원할 수 있고 그럼 잘못되면 이거는 더 황당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모임을 하신다고 토론을 하려고 해서 오늘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유네스코가 실패했던 지점을 전철을 밟지 않도록 잘 해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네스코 헌장 서원이 되어 있습니다. 전쟁은 인간의 마음에서 비롯되었기에 평화를 지키는 것도 인간의 마음에서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세계 평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인간의 마음, 인간의 의식이 지구 전체를 생각하는 그런 이제 글로벌 시티즌십으로 가야 되는데 방금 얘기한 그 세 부분의 공통점이 아직도 세계에는 국민 국가가 주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엔이라는 이 우산이 있지는 하지만 우산의 실질적인 파워는 국민 국가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국가들이 자기네 국가의 이익을 주장하는 이상 전쟁이 멈추기도 쉽지 않고 기후변화 문제도 건너뛰기가 쉽지 않다. 그렇다면 우리가 국민국가, 우리는 어렸을 때 늘 애국 애족해야 된다고 교육받았지만 이제는 국가도 사랑해야지만 넘어서 전 세계 지구를 사랑하는 그런 글로벌 시티즌십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교육을 하는 유네스코조차도 국가를 대표해서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들면 뭐 미국도 나가고 영국도 나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네스코도 그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저도 어떻게 이 원고를 읽고 굉장히 제가 좌절했습니다. 유네스코마저도 이런가. 그러면 소위 가장 높은 가치를 가르치는 영성을 가르치는 종교는 과연 이걸 뛰어넘을 수가 있는가? 국가의 이익을 뛰어넘어서 과연 우리가 세계 평화, 세계 인류를 위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은 익산에서 올라오신 박광수 종교학자께서 한번 대답을 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대표님 정말 많이 배웠고요. 정말 귀한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통 가족들이 모이게 되면 추석이든 명절이든 집안이 평화로우려면 정치 얘기하지 말고 종교 얘기하지 말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 되는데 오늘은 정치와 종교에 대한 얘기를 아주 솔직하게 나누는 시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특히 김원수 전 유엔 사무차장님이 얘기하셨던 부분에서는 유엔의 비판적 성찰에 대해서 아주 깊게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셨고 또 한경구 그 유네스코 사무총장님께서 유네스코 갖고 있는 문제점 저도 그렇게까지 몰랐는데 이제 이 기회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사실 요새 어떻게 보면 종교 위기라고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너무 침묵이 오랫동안 하고 있지 않는가.
남북한의 그 경색되어지고 정치적인 어떤 대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 경색되어지고 있는데 종교계에서는 너무 조용한 거예요. 그리고 국제사회를 종교계도 살펴보게 되면 많은 그 단체에 참여해보고 또 경험도 해보면은 지금 세계 종교계가 그냥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말은 하지만 실천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상들을 보게 되면서 이런 것들이 너무 길어지면 종교 위기가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 중에서 뭐냐면 우리들이 어떻게 각자 신앙을 가지고 있고 자기 종교에 헌신하고 있는데 그걸 넘어설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부분이죠. 자신의 종교를 확장시키고 포교나 또는 전도를 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세계 시민으로서의 어떤 종교성이라고 하는 또는 영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얼마만큼 그것을 발전시키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제한적으로 지금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종교계에 있어서는 1893년도 미국 시카고에서 세계종교의회가 처음으로 열리게 되면서 그때 많은 종교계 인사들이 한 2,000명 내지 3,000명이 모였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세계를 향한 종교의 움직임들이 국제사회에서 있어지기 시작을 했죠. 그런 과정에서 IARF라든지 국제종교자유연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생겨지고 1970년대에 세계종교의회의 영향을 받아서 세계종교인 평화회의라고 하는 그때 이름은 WCRP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루어졌고 지금은 세계종교평화기구라고 하는 Religion for Peace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고요. 그렇게 하면서 수많은 종교들 간의 연합체가 이루어져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사실상에 있어서 현재 안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 인력이나 재원이나 이런 것이 너무나 턱없이 부족합니다. 아까 유네스코도 말씀을 하셨지만 유네스코에서도 종교에 관련해서 어떤 문제를 직접적으로 얘기하기나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꼭 아주 조심스러운 그런 상태가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넘어설 수 있는 길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현재로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세계종교계의 다양한 조직들이 있는데 IARF, 세계국제종교자유연맹, 그리고 Religion for Peace라고 하는 세계종교인 평화회의, 그리고 URI라고 하는 부분에서 UR을 만들기 위한 이니셔티브의 그런 기구들도 이루어지고 Temple of Understanding, EA 사원이라든지 다양한 조직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993년도 이 무렵대에 세계종교의회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다양한 조직들이 우리가 100주년 기념 행사를 같이 하자 그랬거든요. 근데 같이 했습니다. 인도 벵갈로에서 100주년 기념대회가 이루어지고 시카고에서 역시 100주년 기념대회가 이루어졌는데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주창을 했던 것이 뭐냐면 이런 다양한 종교 간의 연합체가 있는데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자. 근데 그게 이루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1999년도 새로운 2000년대를 맞이하면서 다양한 종교계의 연합행사가 이루어졌는데 전부 다 국가별로 따로따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경쟁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도 협조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냐 그럴 때 그 협조 관계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서로 경쟁적 구조를 가지고 있지 협조적 관계를 갖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가야 될까? 저는 이제 목표는 뚜렷해야 된다. 아까 이제 김성건 전 의원이 얘기했듯이 이사님이 얘기했듯이 UR이라고 하는 어떤 유나이티드 릴리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UN을 상대할 수 있는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조직체로 가자. 이런 부분은 최고의 목표로 두고 근데 현재 상태는 그게 가능하냐? 현재 상태로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1단계로서는 어떻게 될 거냐? 종교의 연합체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그것에 대한 네트워크 형성이 필요하다.
그것에 대한 네트워크 형성이 되면서 기후 문제라든지 인권 문제라든지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급하게라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연동체를 만들자. 이게 이제 첫 번째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그게 이루어지면 그 다음 단계로서 유엔과 상의할 수 있는, 상응할 수 있는 그런 UR 조직이 가능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제 그렇게 하려면은 첫 번째로는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첫 번째 일은 목표를 설정하고 정확한 비전과 그리고 목표 설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아까도 이제 포용적인 형태가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양한 종교 전통에 걸쳐서 공감할 수 있는 명확하고 글로벌한 비전을 제시하고 그리고 세계 평화라든지 또는 종교 자유국가라든지 인권, 평등, 기후위기 이런 부분들을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조직들이 또는 종교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도 도덕적인 차원에서도 그 부분을 이끌어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하셨던 박영원 유엔 한국협회 회장님이 얘기했듯이 원불교에서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는 물질이 계급되니 정신을 개벽하자고 했는데 물질 개벽은 지금 엄청 중에 하나가 이 국민국가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뛰어넘는 그런 이제 세계 시민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어쨌든 총체적으로 지금 우리 지구촌의 상황이 우리 인류로 하여금 의식의 성장을 지금 요구받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국민국가 시대에 어떤 애국을 요구받았다고 하면 이제는 우리가 이것을 뛰어넘어서 이 세계 시민의식으로 넘어가는 그런 정신무장 내지는 그런 처가를 갖고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특히 여기에 종교가 할 부분들이 상당히 있다. 근데 마치 우리 한국은 여러 종교, 여러 정치 세력이 갈등도 하지만 또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공동성에서 오히려 이런 지구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동선을 만들 수 있는 또 세계 시민의식을 리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를 했지만 이 유엔을 새롭게 하고 또 아까 마지막으로 얘기한 그 UR도 함께 만들어서 우리가 추구하는 진정한 세계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치인, 종교인 또 일반 시민들이 함께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여기 지금 고등학생들이 몇 사람 와 있습니다. 진짜 고등학생들 질문을 좀 받고 싶었는데 여기 그 고등학생이요? 네, 와 있는데 네, 저기 그 유튜브로 네. 실시간으로 지금 채팅을 하고 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아. 그 중에 한 학생이 네. 의견을 올렸습니다. 네, 뭐 그걸 좀 고등학생이 한 번. 네,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 이제 몫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대학교 때 그 선배 되신 어떤 큰 기업 회장님께서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여기에 더불어서 인류는 하나, 지구도 하나. 그래서 개척하자 하나의 세계. 이거를 오늘 토론의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 세계 평화의 날 행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해외 소식인데요. 저희가 좀 안내 말씀드리고. 네, 지금 지구촌에는 각종 전쟁과 또 기후변화 등으로 우리 인류가 큰 위기에 있습니다. 근데 이 위기를 해결해야 될 가장 큰 국제기구인 유엔이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해서 오늘 유엔 세계 평화의 날을 맞아서 앞으로 유엔이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 그리고 또 우리 종교인들은 이 유엔과 함께 세계 평화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인류의 미래가 세계 시민의식을 갖는 데 달려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국가와 종교의 울타리를 넘어서 세계 시민으로서 세계 평화 시대를 여는 그런 주역이 되겠다는 그런 취지로 오늘 보러 가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